외곽, 전쟁이 휩쓸고 간 마을은 건물의 형태조차 알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망가져 있었다. 무너진 콘크리트 더미와 불에 탄 철제 구조물들이 마치 시간이 멈춰버린 듯 그 자리에 그대로 놓여 있었다. 전선에서 불과 8km 떨어진 이 지역은 연합구조대가 쉽게 접근하지 못하는 곳이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여전히 포성이 들리던 지역이었고 그날 구조대는 군의 제한된 허가를 받아 겨우 현장에 들어갈 수 있었다. 폴란드 구조연합팀은 유엔 산하의 협력단체로 동유럽과 중동 전역에 수차례 파견된 경험이 있었지만 이곳처럼 폐허와 침묵이 동시에 내려앉은 장소는 처음이었다. 김엘리아는 폴란드 구조연합팀 소속의 구조요원이자 한국계 2세였다. 그의 아버지는 과거 한국 정부의 해외봉사단 소속으로 유럽에 파견되었다가 폴란드 여성과 만나 가정을 꾸렸다. 그는 바르샤바에서 자라며 양쪽 언어와 문화를 익혔고 어릴 적부터 아버지에게 한글을 배우며 성장했다. 구조대 활동을 시작한 후에도 그는 늘 한국과 관련된 기록을 수집했고 한국에서 긴급구호단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유심히 살펴왔다. 이번 우크라이나 파견도 스스로 지원한 것이었다. 그냥 한 편의 영상이지만 그 속엔 오래 남을 이야기가 담겨 있어요.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착한 첫날 구조대는 마을 중심가에 있던 학교 건물을 중심으로 수색을 시작했다. 모든 것이 불타고 무너져 내린 잔해들 사이로 아주 미약한 온기가 열화상 장비에 포착되었다. 수색팀은 즉시 작업을 개시했고 무너진 교실의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있는 어린 소녀를 발견했다. 그녀는 예상보다 훨씬 조용했고 울지도 않았으며 구조대가 다가오자 놀라기보다는 어딘가 체념한 듯한 표정을 지었다. 더 이상 울 힘도 남아있지 않은 듯한 얼굴이었다. 하지만 이상한 건 따로 있었다. 소녀는 손에 종이 한 장을 꼭 쥐고 있었다. 그 종이는 찢어지고 젖어 있었으며 겉으로 보기에는 무의미한 문서 같았지만 엘리야가 자세히 들여다본 순간 멈춰섰다. 종이 위엔 익숙한 문자가 적혀 있었다. 바로 한글이었다. 이동금지, 벽면 붕괴 위험, 우측 초소 대기. 엘리야는 낮고 또렷하게 문구를 읽었다. 다른 구조원들은 그저 낯선 문자 정도로만 생각했지만 엘리야는 그 문장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었다. 그 순간 그는 이 문서가 단순한 종이 한 장이 아니라는 걸 직감했다. 그는 곧바로 본부에 무전을 날려가고 이 지역에 한국구조단, 즉 K-포스가 배치된 적이 있는지를 문의했다. 잠시 후 본부에서 돌아온 응답은 명확했다. 2월 초 한국 긴급구호단 K-포스가 일시적으로 마을 내 구조 활동을 벌였으며 철수 당시 주민들에게 한글과 우크라이나어가 병기된 긴급 생존 매뉴얼을 배포한 바 있음. 엘리야는 구조대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아이에게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그는 영어와 러시아어를 번갈아 사용하며 말을 걸었다. 아이는 무척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고 엘리야의 질문에 몇 마디씩 천천히 대답했다. 할머니가 이 글자를 알아요. 예전에 한국 사람들이 우리 마을에 왔었어요. 할머니가 말했어요. 여기 써있는 대로 움직이지 말자고. 아이의 말은 짧고 단순했지만 그 속엔 생존의 이유가 명확하게 담겨 있었다. 할머니는 수십 년 전 한국 봉사단이 이 마을에 머물 당시 몇 가지 단어를 배운 적이 있었다고 한다. 그 기억만으로 무너진 건물 안에서 아이를 안은 채 그 자리에서 꼼짝도 하지 않고 버틴 것이다. 구조팀은 아이가 가리킨 방향으로 수색을 확장했다. 추가 붕괴의 위험이 있었지만 이미 현장은 위태로운 상태였기에 더 늦기 전에 접근해야 했다. 파괴된 벽과 떨어져 내린 철근 사이를 뚫고 구조대가 들어간 지 30여 분이 지나서야 마침내 아이의 할머니가 발견되었다. 그녀는 의식을 잃은 상태였지만 맥박은 여전히 살아있었다. 산소와 수액을 투여한 뒤 응급 헬기로 병원으로 옮기기 전 엘리야는 그녀가 깨어날 가능성이 있는지 의료진에게 물었고 다행히도 며칠 내로 반응이 올 수 있다는 대답을 들었다. 아이와 함께 옮겨진 병원에서의 첫밤 아이는 엘리야에게 조용히 속삭였다. 종이 버리면 안 될 것 같았어요. 엄마랑 아빠도 그때 거기 있었는데 다치셨어요. 저랑 할머니만 남았어요. 근데 이 글씨가 계속 저를 안심시켰어요. 그 말을 들은 엘리야는 할 말을 잃었다. 자신이 어릴 적 장난처럼 배우던 한글이 이렇게 전쟁터 한복판에서 누군가의 생명을 지키는 언어가 될 줄은 상상도 못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할머니가 의식을 되찾았다. 눈을 떴을 때 가장 먼저 찾은 사람은 당연히 손녀였다. 그 다음으로 할머니는 엘리야를 바라봤다. 그녀는 약한 목소리로 물었다. 당신 한국 사람이에요? 엘리야는 잠시 침묵하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저희 아버지가 한국 분이셨어요. 그리고 저도 한글 알아요. 그러자 할머니는 눈을 감고 잠시 숨을 골랐다.
그때 오래전이었어요. 젊은 한국 청년들이 우리 마을에 와서 글을 가르쳐 줬어요. 난 그게 왜 그렇게 따뜻했는지 몰라요. 그 글자들이 전쟁이 오고 모든 게 사라졌을 때 다시 저를 구하더군요. 그녀는 손을 들어 침대 옆에 놓인 낡은 종이를 가리켰다. 그 종이는 여전히 아이가 간직하고 있던 바로 그 한국구조단의 생존 매뉴얼이었다. 주변에 있던 병원 관계자들과 폴란드 구조대원들 모두가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다. 침묵 속에서 누군가 눈물을 훔쳤고 누군가는 머리를 숙였다. 구조라는 것은 단순히 몸을 구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삶과 기억, 감정까지도 끌어올리는 일이라는 걸 그 순간 모두가 깨달았다. 구조 이후 병원에 이송된 아이와 할머니는 안정적인 치료를 받았고 폴란드 구조연합팀은 구조 상황을 UN, OCHA 국제연합 인도주의 업무조정국을 통해 정식 보고했다. 보고서 말미에 한 문장이 특별히 강조되었다. 생존자가 손에 쥐고 있던 매뉴얼은 한국 긴급구호단 K-4이 배포한 한글 기반의 생존 안내서였다. 이 매뉴얼의 내용을 이해한 생존자가 위험구역을 회피함으로써 구조에 성공하였다. 이 문장은 UN 내부 회의에서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인도적 활동의 실효성, 언어 배포의 전략적 가치, 그리고 한국어라는 언어가 재난 구조에 기여한 사례는 전례가 드물었기 때문이다. 이후 UN 인도주의 뉴스룸에 이 구조 사례가 요약되어 실렸고 유럽의 몇몇 언론이 이에 주목하기 시작했다. 특히 독일의 공영방송 GDF와 프랑스 24는 이 소녀가 쥐고 있던 한국어 안내서와 그 문구들이 실제로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대한 상세 보도를 준비했다. 보도가 나간 날 한국 외교부에도 보고가 전달되었다. 외교부 재외동 포영사국은 즉시 사실관계를 확인했고 당시 우크라이나 남부에 단기 파견됐던 K-포스 대원의 명단을 다시 검토했다. 그중 정승기 팀장이라는 이름이 눈에 띄었다. 그는 퇴역한 해병 출신으로 비상시 구조 대응과 위기대처 매뉴얼 설계에 참여한 인물이었다. 해당 구조 현장에 직접 투입된 그는 짧은 통신 인터뷰를 통해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단기 투입 일정이었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에게 최대한 간결하고 강력한 형태로 안내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했습니다. 선택한 언어는 영어, 우크라이나어 그리고 제한이 있었죠. 한글도 넣자. 당시 현장에 함께 있던 통역자원봉사자 중 일부는 과거 한국에서 유학 경험이 있었고 현지 주민 중 일부도 한국 TV나 드라마를 통해 한글에 익숙했던 상황이었다. 그래서 현장에 투입된 K-포스는 현지어 위주 문서의 한글 병기 버전을 함께 만들어 배포했다. 그게 바로 아이가 손에 쥐고 있었던 그 종이였다. 시간이 흐르며 이 이야기는 SNS를 통해 빠르게 확산됐다. 한글이 생명을 살렸다는 해시태그와 함께 유튜브, 틱톡, 인스타그램 등 다양한 플랫폼에서 수많은 댓글이 달렸고 해외 네티즌들 역시 그 희소성과 감동의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특히 감동적이었던 건 구조 당시 찍힌 아이의 모습이 언론 보도를 통해 공개된 뒤 그녀가 다시 손에 쥐고 있는 종이에 한글 문구가 그대로 화면에 잡혔다는 점이었다. 수많은 시청자들이 멈춰보며 그 장면을 캡처했고 한국 누리꾼들은 그 내용을 빠르게 해석해 공유했다. 이동 금지. 붕괴 위험 지역. 우측 초소 방향으로 대기. 구조대 접근 전 무리한 이동 금지. 그 단순한 문장이 한 생명을 살린 것이다. 이후 폴란드 구조연합팀은 엘리아를 중심으로 아이와 할머니의 보호 절차를 지원했고 아이는 며칠 뒤 기자들 앞에서 짧은 인사를 남겼다. 통역을 통해 전해진 그녀의 말은 단순했지만 모든 이들의 가슴을 울렸다. 할머니가 배운 그 글자가 우리를 지켰어요. 전쟁이 무섭고 너무 외로웠지만 그 글씨를 보면 왠지 안심이 됐어요. 할머니가 말했어요. 한국은 좋은 나라라고. 이후 그녀는 수기로 직접 편지를 썼다. 구조대원에게 전하는 짧은 편지였다. 편지에는 삐뚤빼뚤한 글씨로 한국어 문장이 적혀 있었다. 감사합니다. 구조해주셔서 살게 해주셔서 한국말이 저를 지켜줬어요. 이 편지는 엘리아가 소중히 간직했고 그는 다시 무전기 앞에 섰다. 이번엔 개인적인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였다. 한국구조단 본부 앞으로 보낸 전문에서 그는 이렇게 말했다. 한글은 저에게 아버지를 떠올리게 했습니다. 그 글자가 전쟁터에서 울지 않는 아이를 지켜냈습니다. 이건 단순한 언어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에겐 생명이고 희망이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처음 보도된 뒤 한국 외교부는 해당 구조 사례를 공식적으로 언급하며 감사 성명을 발표했다. 동시에 긴급구호 관련 문서에 한글 병기 버전을 기본 옵션으로 고려하는 논의가 본격화되기 시작했다. 뉴스 보도는 이렇게 끝을 맺었다. 그 종이 한 장은 바스러질지 몰라도 그 안에 적힌 글자들은 한 생명을 지켜냈다.
그리고 그 글자는 바로 한글이었다. 아이와 할머니가 병원에 안착한 이후 시간이 조금씩 흐르면서 병원 내부에는 작은 변화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처음엔 의료진 몇 명이 조심스럽게 그들을 바라보았고 자원봉사자들이 간식을 가져다주는 정도였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병원 복도 게시판 한쪽에 낯선 글자들이 하나둘 붙기 시작했다. 바로 한글이었다. 처음엔 누군가 장난처럼 적어붙인 것 같았다. 가나다라로 시작한 글자들은 곧 고마워요, 괜찮아요, 힘내세요 같은 문장으로 확장되었고 복도를 오가던 환자들과 간호사들 사이에서 자연스럽게 입에 오르내리기 시작했다. 누군가는 그 글자들을 소리내어 읽었고 어떤 이는 핸드폰으로 검색하며 발음을 익혔다. 모두가 그녀와 대화하고 싶어 했고 그녀가 지켜낸 그 글자를 존중하고 싶어 했다. 이 움직임은 곧 병원 내 자원봉사자 교육 프로그램으로 이어졌다. 병원 측은 내부 강의실을 임시로 비워 한글교실이라는 작은 교육 공간을 마련했고 자원봉사자뿐 아니라 몇몇 의료진들도 그 수업에 참여하기 시작했다. 칠판에는 매일 새로운 단어가 적혔고 그 단어들은 그녀가 구조 당시 손에 쥐고 있던 종이에 적힌 것들이었다. 이동 금지 대기, 붕괴 위험, 초소 같은 말들이 하나씩 천천히 음절로 나뉘어 설명되었고 수업에 참여한 이들은 그 단어들을 반복해 쓰고 따라 읽었다. 그녀는 그 모든 걸 조용히 지켜보며 어느새 미소를 짓고 있었다. 자신이 목숨을 걸고 지켜낸 그 종이 한 장, 그 글자들이 다른 사람들의 입과 손끝을 통해 퍼져나가고 있다는 사실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을 안겨주었다. 한편 이들의 구조 사연은 이미 현지 방송국을 통해 간략히 보도되었고 곧 폴란드를 넘어 유럽 전역의 주요 매체로 확산되기 시작했다. 다큐멘터리 제작 요청이 들어왔고 국제뉴스 채널에서는 이 이야기를 중심으로 언어가 생명을 지킨 사례라는 주제로 특집 방송을 편성했다. 방송에는 구조 당시 영상과 매뉴얼에 적힌 한글 문구, 병원에서 한글을 배우고 있는 자원봉사자들의 모습이 그대로 담겼고 화면 속에서 그녀는 한자 한자 또박또박 자신의 이름을 한글로 적는 장면으로 클로징을 장식했다. 그 영상은 세계 각국에서 감동을 자아냈고 방송이 나간 다음날 병원에는 각국의 언론사와 인도주의 단체, 교육기관에서 수많은 연락이 쏟아졌다. 모두가 물었다. 그 문서를 저희도 사용할 수 있겠습니까? 한글 매뉴얼의 전체 내용을 공유해 주실 수 있나요? 이 요청은 곧 한국의 국제구호단 본부로 전달되었고 한국 정부는 즉각 이를 검토해 기존 구조 매뉴얼을 다국어 버전으로 확장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단순한 번역이 아니라 각국의 구조 환경에 맞춰 재디자인된 매뉴얼은 한국어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한글이 기준이 되었고 그 위에 각국 언어가 보조적으로 병기되었다. 왜냐하면 이번 사건이 보여준 가장 강력한 메시지는 바로 한글이 생명을 살렸다는 점이었기 때문이다. 세계 각국 구조기관은 이 매뉴얼을 자국의 재난 대응 매뉴얼에 공식 반영하기 시작했다. 구조 매뉴얼 속에 적힌 한글 문장은 이제 아프리카 난민촌, 중동의 지진 피해 지역, 동남아시아의 태풍 피해 현장에도 전파되었고 곳곳에서 사람들이 생존을 위한 언어로 한글을 읽고 있었다. 병원에서는 그녀를 중심으로 새로운 변화가 일어났다. 한글을 배우는 수업은 점차 확대되어 지역 주민들도 참여하기 시작했고 지역교육청에서는 이 기회를 살려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세계문자 문화교류 프로그램이라는 이름의 시범 수업을 개설했다. 이 수업의 첫 회차 교재에 등장한 문장이 바로 그녀가 구조 당시 손에 쥐고 있던 종이 속 문장이었다. 이동 금지. 구조가 도착할 때까지 대기하십시오. 아이들은 그 문장을 또박또박 소리내어 읽었고 수업을 지켜보던 교사는 이렇게 말했다. 이 문장은 그냥 문장이 아닙니다. 이건 생존을 지시한 언어고 사랑을 남긴 기록입니다. 그녀는 매일 한글로 일기를 쓰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짧은 단어를 한 줄씩 써내려가던 수준이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문장을 만들기 시작했고 나중에는 작은 글짓기처럼 몇 문단을 써내려가기까지 했다. 그녀의 일기는 병원 복도 게시판에 붙었고 방문객들은 그것을 조용히 읽으며 눈시울을 붉혔다. 어느 날 그녀는 이런 글을 남겼다. 이 글자가 저를 살려줬고 사람들이 저를 알아봐줬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글자가 저 같아요. 이 글기는 현지 뉴스에도 인용되었고 한국에서도 수많은 시청자들이 온라인을 통해 공유했다. 그녀의 한글 일기는 곧 한국의 한 방송사와 연결되었고 그녀의 편지를 한국 초등학생들이 직접 받아보게 되었다. 그 편지를 받은 아이들은 교실에서 조용히 편지를 낭독했고 어떤 학생은 말없이 태극기를 그려서 답장을 보냈다. 그 답장은 다시 폴란드의 병원으로 전달되었고 그녀는 그걸 받아들고는 눈을 감았다가 조용히 속삭였다. 한국은 저한테는 아주 조용한 목소리로 저를 불러주는 나라 같아요.
병원 로비에는 그녀가 썼던 일기들과 아이들과의 편지 교류 내용이 전시되기 시작했고 전 세계 각지에서 온 관광객과 기자들이 이 작은 병원을 방문하며 그 이야기를 전해 들었다. 누군가는 그 글을 보며 언어의 힘을 이야기했고 누군가는 한글이 사람을 잇는 다리가 되었다고 평가했다. 이 모든 흐름 속에서 그녀는 더 이상 구조된 아이가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이 쓰는 글자를 통해 새로운 세상을 만나고 있었고 그 글자가 사람들의 입으로 눈으로 마음속으로 흘러가고 있었다. 그 장면을 지켜보던 엘리야는 멀찍이 서서 조용히 혼잣말을 했다. 이건 그저 구조가 아니야. 이건 사람을 다시 태어나게 한 일이야. 몇 개월이 지나자 그녀의 이야기는 일시적인 뉴스가 아닌 사람들의 기억 속에 남는 상징이 되었다. 각국 인도주의 단체에서 그녀의 사례를 교육용 자료로 활용하기 시작했고 전 세계 구조기관과 교육기관, 심지어 초등학교 교실에서도 한글 구조 매뉴얼의 사본이 인쇄되어 벽에 붙었다. 그 문장들은 구조 기술이 아닌 언어가 어떻게 생존의 수단이 되었는지를 보여주는 대표 사례로 소개되었고 많은 이들이 질문했다. 왜 한국어였는가? 그리고 그녀는 그 질문에 한결같이 답했다. 그건 그날 저를 지켜준 언어였어요. 그런 그녀에게 특별한 초청장이 도착했다. 대한민국 국립한글박물관에서 보내온 공식 문서였다. 구조 당시 손에 쥐고 있던 한글 매뉴얼 원본을 특별기획전에 전시하고 싶다는 요청과 함께 그녀와 할머니를 한국에 초청하여 한글이 실제로 생명을 지킨 사례로 기록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박물관 측은 단순한 방문이 아니라 역사적 순간을 증언하는 주인공으로서의 예우를 갖추고자 했다. 그녀와 할머니는 의료진과 상담을 거쳐 여행에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받았고 한국 정부와 폴란드 측의 협의를 통해 정식 일정이 확정되었다. 출국 전날 병원 복도에는 한글로 적힌 편지들이 가득 붙었다. 자원봉사자들이 남긴 문장에는 당신을 잊지 않겠습니다. 한글을 배워주셔서 감사합니다. 같은 따뜻한 말들이 줄지어 적혀 있었고 그녀는 그 종이들을 하나하나 조심스럽게 떼어 가방에 넣었다. 마지막으로 구조 당시 가슴에 꼭 쥐고 있었던 한글 매뉴얼 원본을 꺼내 가방 속 깊숙이 넣은 후 조용히 할머니의 손을 잡고 공항으로 향했다.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그녀는 모든 게 낯설면서도 익숙한 감정에 휩싸였다. 한국이라는 나라를 처음 방문했지만 그 언어는 이미 그녀에게 너무 가까운 것이 되어 있었다. 입국장 한쪽 벽에는 한글은 우리가 서로를 지키는 방법입니다. 라는 문장이 걸려 있었고 그 문장을 보는 순간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한글 박물관은 그녀를 위한 특별 전시관을 준비했다. 전시의 제목은 살아있는 문자 한글이었고 구조 당시 그녀가 손에 쥐고 있었던 종이의 복사본이 유리 패널 안에 커다랗게 전시되어 있었다. 아래에는 짧은 설명이 적혀 있었다. 이 문장은 생존을 명령했고 한 사람은 그것을 끝까지 지켰다. 그녀는 천천히 유리 앞에 다가가 손끝으로 문장을 따라가듯 움직였고 박물관을 찾은 방문객들은 숨을 죽이고 그 장면을 지켜봤다. 복잡한 설명이나 말이 필요 없는 순간이었다. 모두가 알고 있었다. 저 종이 한 장이 어떤 무게였는지를. 전시가 끝나고 열린 기증식에서 그녀는 조용히 한 걸음 앞으로 나와 구조 당시 들고 있던 원본을 박물관에 전달했다. 어떤 누구도 손대지 않은 그 종이는 구겨지고 낡았지만 그 위에 적힌 글자들은 여전히 또렷했다. 그녀는 손으로 종이 끝을 천천히 정리한 후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건 단순한 종이가 아니에요. 이건 제가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제 기억이고 제 목숨이고 저를 알아봐준 글자예요. 그녀의 말이 끝나자 박물관 안은 고요해졌고 누군가 눈물을 흘리는 소리가 조용히 퍼져나갔다. 그녀는 한국에 머무는 동안 서울 곳곳을 둘러보았다. 한글 간판이 걸린 시장거리, 지하철 내 안내문, 교과서 속 활자들을 바라보며 그 문자가 어떻게 살아 움직이는지를 직접 체험했다. 거리에서 마주친 시민들이 그녀를 알아보고 인사를 건넸고 어떤 이는 말없이 손에 작은 종이를 쥐어주었다. 종이엔 한글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그날 당신이 지킨 건 글자가 아니라 우리 모두였어요. 그 문장을 본 순간 그녀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다. 지금 자신이 이곳에 서 있다는 사실, 그리고 이 나라가 자신의 이야기를 기억해준다는 사실은 말할 수 없는 벅찬 감정으로 다가왔다. 출국 전날 박물관은 그녀를 위한 마지막 선물을 준비했다. 전시관의 마지막 벽면 한가운데 그녀가 한글로 쓴 일기 중 한 문장이 새겨져 있었다. 이 글자들이 저를 구했고 지금은 제가 이 글자들을 안고 살아갑니다. 그녀는 한참을 그 벽 앞에 서 있었다. 그 문장은 더 이상 글자가 아니라 자신의 삶 자체처럼 느껴졌다. 귀국 비행기 안 그녀는 구조 당시 가방에 넣어두었던 원본 종이를 다시 꺼내들었다.
종이는 구겨져 있었지만 그 글자들은 여전히 생생했다. 이동 금지, 붕괴 위험, 초소대기. 그리고 종이 아래 가장 굵은 글씨로 쓰여 있던 마지막 문장. 반드시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그녀는 입을 열어 조용히 움쪼렸다. 나는 살아남았어요. 그리고 이 글자들이 제 이름보다 먼저 저를 기억해줬어요. 안녕하세요. 진행자 지혜였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도 더 좋은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